네. 네. 인도네시아 얘기하니까 뭐 인도네시아까지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인구 4위입니다. 4위. 네. 인도 3억 중 되죠, 3억. 거의 3억이에요. 네, 거의 2억 3억 한 돼요. 8천만쯤 되니까 네. 예,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는 나라고 경제권도 굉장히 크고요. 물론 이제 소득 수준 아직 뭐 우리보다 이제 못하긴 하겠습니다만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또 많기 때문에 아, 근데 자카르타 한번 가보시면은 네. 야, 여기가 우리가 알던 인도네시아인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자카르타 주변에 그 경제적이 집중돼 있잖아요. 그렇겠죠. 네, 근데 그만큼 부자가 엄청 많다는 거죠. 인도네시아에.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 거기 시내 면세점을 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면세점을 가면 루이비통 매장을 꼭 가요. 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루이비통 매장에 그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가. 근데 그게 꽤 오래 전인데 네. 한국의 가장 큰 루이비통 매장이 한 5배 되더라고. 크기가. 한국의 5배? 네. 아, 그렇게 매장 커요? 크기가. 아, 그래요? 아니 그만큼 거기에 부자가 많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부자도 네. 우리 같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들이 많다는 거죠. 거기도 이제 막 그런 명품 사러 그렇죠. 그 명품 매장들 오픈런 네, 그 몇 시에 하는지 아시죠? 몰라요. 4시에 합니다. 새벽 4시? 아니요. 인도네시아. 에라이. 자, 그러면 우리 그래 이 맛이지. 권순우 팀장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선우 네, 취재팀장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거기는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인도입니다. 거긴 인도인가요, 참? 네. 인도가 내시죠. 인도가 내시죠 항상.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뭐 미국 증시는 뭐 볼 거 없죠? 예, 볼 거 없습니다. 네. 근데 그 러시아의 그 푸틴의 정적이라고 불렸던 아유. 알렉세이 나발리. 나발리가 그럼 언제 사망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나 했어. 결국 터지네. 와, 결국은 뭐 지금 시신이 행방이 묘연하다면서요? 예, 그리고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사인도 지금 불분명하고. 예. 야,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좀 심하죠. 이게 21세기.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데도 아니 다 보고 있잖아. 그래서 야 저 살려는 두겠지. 보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야 근데 그냥 나발리도 그 정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설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해버리네. 오히려 진짜 지켜줘야 되잖아요. 혹시라도 죽으면 자기가 죽였다 그럴 것 같으니까. 네네네. 뭐 지켜주는 것도 부족한 상황에서 알렉세이 나발리가 얼마 전에 왜 사망했습니다. 우리 김프로님이 나발리가 네. 도시락 라면 그러니까. 그거 먹고 싶다고 얘기한다고 실제 그 뉴스가 나왔었는데 좀 그러네.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좀 무서운 정치의 계절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트럼프 인도네시아의 트럼프 뭐 이런 얘기하는 게 뭔가 점점 그 정치권에서 굉장히 과격하고 네. 좀 폭력적인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퇴행의 시대가 돼. 퇴행의 시대 전 세계가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쭉 발전을 해 왔는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시대가. 백도의 시대. 알겠습니다. 여튼 뉴스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예, 일단 다우존스는 0.37% 하락했고요. 나스닥도 0.8%, S&P 500도 마이너스 0.48%를 기록했는데요. 빠졌군요. 이유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좀 강했습니다. 이전에 소비자 물가도 좀 예상보다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3대 지수가 5주 연속 오름세를 보인 뒤 6주 만에 하락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오늘 미국장 기준으로 대통령의 날이라 휴장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전 밤에는 장이 없을 거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날보다 6bp 올라서 4.3%를 넘어섰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제 지인도 이게 되게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병원에 수술을 하나 예약을 잡아놓은 게 있어요. 근데 미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급하게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요.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걸 어제 왜 그렇게 갑자기 긴급하게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냐면은 오늘 그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굉장히 범물 터질 듯 몰려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사직서를 내겠다라고 19일날 사직서를 내겠다라고 좀 발표 결의를 한 상황이고요. 20일부터는 집단 사직과 동맹 휴학에 돌입한다고 밝혀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 대응 방침을 내세우고 있고요.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가 얘기했던 부분이 4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의대 정원 늘려가지고 뭐 의사들의 어떤 처우가 나빠지는 것만 생각하지 마라.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신경 쓰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대통령실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 행동은 명분이 없다라고 좀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 전공의 상위 100개 수련 병원 중 23개 병원에서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을 했고요. 오늘이 이제 빅5 병원 전공의 2,745명이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라고 좀 결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각 병원들은 좀 긴급 상황으로 좀 응급이나 중증도에 따라서 수술 일정을 조정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전국 의대생도 내일부터 동맹 휴학을 강행하기로 했고요. 원광대 의대생 160여 명은 18일에 집단 휴학계를 냈습니다. 근데 휴학계를 내더라도 이게 확인이 되려면 부모 동의와 학과장 결재가 필요한데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여론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이제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라는 의견이 76%로 집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점점 말이 좀 격해지고 있는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왜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의사를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의사를 이길 수 없다라는 표현이 뭔가 좀 뭔데라는 분위기 있잖아요. 뭔데 의사가 뭔데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냐. 네. 그리고 뭐 의사 없이 환자 없다 이런 말들도 국민들을 되게 자극하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환자가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약간 좀 감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의사협회나 전공의협회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겠지. 그렇죠, 설마. 그렇죠. 그러니까 환자 없이 의사 없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쪽에서 커뮤니티 같은 데서 아마 뭐 의사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데서도 아마 좀 그런 과격한 발언들이 좀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좀 이게 약간 좀 감정적으로 가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그 감정적이고 과격한 발언은 뭐 있을 수 있으나 뭐 의료계에서 걱정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수가 문제라든지 이게 정원을 늘린다고 해가지고 이제 필수 의료라든지 지방 의료가 바로 강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는 의대 정원 문제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가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은 좀 어느 정도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전문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논의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시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군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네. 계속적으로 의사들이 파업을 할 때마다 정부가 물러섰잖아요. 그런가요? 예, 네. 이게 뭐 거기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파업 때문에 그래갖고 물러섰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물러서다 보면은 이제 아예 의료 관련한 거는 개선이 불가능하다라는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는 뭐 저는 이것도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변호사가 3배 잠시만요. 변호사 숫자는 이제 지난 뭐 예를 들어 20-30년간 엄청 크게 늘었죠. 늘었는데 예. 그렇죠. 의사 숫자는 그대로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서 좀 의사가 필요한 곳에는 좀 더 필요하잖아요. 근데 의사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뭐 저도 의료계라든지 이제 좀 물어보면은 막 되게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부족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꽤 높은 수준으로 받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입히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좀 개선을 좀 하긴 해야 될 건데 그 과정에서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건설적인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난번에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 부분 의대 정원 모셨죠, 문제로 저희가. 네. 그 학자들 이제 교수님들이죠. 네. 두 분은 입장이 다른 분을 저희가 릴레이로 인터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보건복지부 담당 관료 이 정책 하는 분 한번 모시고, 그리고 이거 반대하는 그 단체에도 발언권을 줘서 진짜 속내가 뭐고 이게 진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왜냐하면
우리가 다 신문을 다 보고 뭐 또 자료를 다 보고 그분들의 입장을 다 보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효과적으로 3프로 TV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국민적인 관심사고 또 어떻게 보면 나중에 다른 영역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젠다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기획을 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중인데 조만간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예. 그 증시 밸류 프로그램 관련한 관심들이 되게 많은데요. 일본 동경거래소에서 나온 리포트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일회적인 주주 환원은 효과가 없다. 일시적 자사주 매입이나 단기적인 주주 환원 확대는 지양해야 된다라는 조언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소리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주주 환원율이 굉장히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이고 중장기적인 걸 떠나서 주주 환원율 자체를 높여야 된다라는 아젠다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좀 롤모델로 삼고자 하는 일본에서는 단기적 주주 환원 확대는 지양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네. 도쿄증권거래소가 이제 투자자 한 90여 명 정도, 그러니까 일본의 30%, 외국인 투자자 70%로부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우수 사례와 주가 부양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고서에서 현재 기업 가치와 관련해서 언급되는 뭐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나 자기자본 이익률, ROE를 네. 단편적으로 분석해 주가 부양책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도 항상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PBR 낮다고 무조건 좋고 뭐 ROE 높다고 무조건 좋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ROE, PER, PER은 다 연결돼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잘 쌓아두고 잘 나눠주고 번 돈을 가지고 잘 투자하는 거. 이게 사실 뭐 기업 활동의 뭐 A부터 Z라 그러면 전원 전부잖아요. 네. 열심히 벌어서 나눠주고 남은 돈 잘 쓰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얼마 벌었냐, 과거에 얼마 벌었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연결해서 그 ROE와 PBR 등을 교차 분석하면서 일시적인 시황에 따른 변동보다는 비교 기업군 상대평가 등 다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보고서에서 자기자본 비용이 투자자에 의한 기대 수익률이라는 점을 고려해 한 가지 수식에만 의존하지 말고 투자자 의견을 수렴한 자본 비용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투자받은 자기 자본을 공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채를 내서 타인 자본을 땡기게 되면 그러니까 돈을 남한테 빌리게 되면 이자를 줘야 되는 거는 의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내가 투자 유치를 해가지고 주식을 팔고 나면은 그거는 공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투자자들의 의견도 그냥 안 듣고 뭐 배당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고 이런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자본 비용이 그러니까 타인 자본 비용이나 자기 자본 비용이나 비용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투자자들의 기대 수익률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업 가치 개선을 수립할 때 부채 조달을 바탕으로 한 일시적인 자사주 매입 등 일회성 주주 환원 확대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좀 우리나라로서는 잘 실감이 안 나는 얘기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경영진이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 부채를 막 돈을 엄청 빌려갖고 주주 환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장기적으로 망하든지 말든지 당장 내가 좀 연임을 하려면 네. 주주들한테 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채를 내서 그런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양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뭐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고. 그렇죠. 오늘 오후에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그 일본의 어떤 ESG 전문 기자를 모시고서 진짜 어떤 안 건지 그래도 말씀드렸는데 일본 니혼게이자 니케이의 고다이라 상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고다이라상. 그분이 이제 3시에 이나무 교수께서 회장으로 있는 한국 가버넌스 포럼에 몇 분하고 이제 토론회를 하세요. 네. 근데 저희가 그걸 실황으로 중계할 수는 없고 저희가 찍어가지고 약간 편집을 해가지고 아마 이번 주 중에 저희가 그 방송으로 낼 텐데 고다이라 상이 또 3프로 TV에 인터뷰를 하시기로 하셨어요. 고다이라는 와야죠. 네, 왜냐하면 이제 한국의 가버넌스 문제를 이렇게 공론화하고 이런 게 이제 뭐 가버넌스 포럼에서도 열심히 하셨고 합니다만은 저희 같은 이제 이런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서 많이 이제 확장이 된 거를 고다이라 상 같은 분들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본다고 그래서 네. 저하고도 오늘 저녁 오후에 잠깐 팀 미팅을 하고
아마 내일쯤 저희가 인터뷰를 해서 별도로 또 다른 측면에서 일본에 가보는 측면도 여러분께 좀 상세하게 전달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1번 뉴스, 2번 뉴스를 좀 빨리 진행한 건 오늘 3번 뉴스가 조금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전해드리는데요. 굉장히 드라마 같은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7조 8천억 원이면 엄청나게 큰 규모죠. 네. 네. 한국형 이지스함 사업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추진이 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7조 8천억 원을 들여서 한국형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인데요. KDDX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나라 이제 세종대왕급,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이 있어요. 네. 이지스함이 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이지스함이라는 거는 그 이지스 체계를 갖춘 군함을 얘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지스 체계를 우리나라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최초로 우리나라가 직접 만드는 이지스 체계를 갖추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KDDX 6척을 만들게 되면은 현재 있는 세종대왕급 3척, 이순신급 6척에다가 세종대왕급 3척, KDDX 6척. 그러니까 말이 좀 복잡하긴 한데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2030년 기준으로 기동 함대를 만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은 이제 원양 연안에서 그냥 그 지역에서 무장공비 넘어오는 거 잡는 정도의 해군력을 갖췄다 그러면은 이 기동 함대가 완성이 되면은 진짜 실전으로 해외로 원양으로 나가서 멀리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해군을 만드는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되면은 지금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중국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엄청 뭐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냐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해군력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좀 하는 건데. 아니, 우리가 우리 해군력 하는다는데 중국이 왜 난리야? 아니 왜? 또 이게 또 발전. 이런. 예, 예, 그런 게 있고. 그건 좀 웃기긴 하네. 그렇지. 아니 그 우리 하는데 왜? 아니 미국 항공만 만드는 거 뭐라 하지 그러면? 자, 예,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군함을 만들 때는 네. 개념 설계, 기본 설계, 상세 설계,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그러니까 개념 설계 먼저 하고 기본 설계 하게 되면은 거의 기본 설계부터는 뒤로 같이 가요. 기본 설계 하면 상세 설계 가고 그다음 초도함 만들면 네. 한번 만들어 본 애가 잘하니까 연속으로 이렇게 맡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 기본 설계는 그 현대중공업이 수주를 해서 2023년 말, 그러니까 작년 말에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개념 설계는 대우조선, 현재 하나오션이 했고 기본 설계는 현대중공업이 했습니다.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세 설계하고 초도함 건조로 가는데 관례적으로 보면은 기본 설계를 했던 현대중공업이 그냥 갈 가능성이 전례로 비춰봤으면 높아 보여요. 근데 KDDX 프로젝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개념 설계를 아까 하나오션에서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 개념 설계를 했던 그 설계 군사 기밀 자료를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탈취했던 사건이 벌어졌어요, 중간에. 뭘 탈취? 누가? 탈취를 어떻게 해? 네,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개념 설계 자료를 비롯해서 뭐 장수함 이런 잠수함 이런 기본 군사 기밀 자료를 유출해 가지고 회사 내에 보관하고 있다가 들켜 가지고 여기서 그 이렇게 처벌을 받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전에는 그 이게 유출한 혐의가 있으니까 확정 판결이 나기 전이어갖고 보안 감점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감점을 받았어요. 이거 유차 뭐 입찰을 할 때 여기에서 이제 점수를 감점을 받다가 당연히 받아야지. 예, 근데 지난해 11월에 그 군사기밀 유출한 직원들 한 9명이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직원이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현대중공업 직원들이죠. 탈취는 어떻게 했는데? 아, 그러니까 이제 뭐 해군 이렇게 장교로부터 받은 다음에 그걸로 막 사진 다 찍어가지고 하고 뭐 네. 그런 되게 여러 가지 사건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인가? 거기가 한 사건이 되게 여러 가지 사건이에요. 네. 한두 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감점을 받았었는데 이제 감점을 받아도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게 감점을 지금 1.8점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기본 설계 때 현대중공업이 하나오션을 이겼다 그랬잖아요. 이겼을 때 100점 만점에 0.05점 차이였습니다. 100점 만점에 0.05점이요? 예, 예. 근데 아까 감점이 1.8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1.8점이면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그게 큰 점수구나. 예, 그리고 또 뭐 어떤 게 있었는데 울산급 호위함 상세 설계 선도함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작은 배인데 현대중공업이 설계 다 하고 상세 설계하고 선도함까지 건조했어요. 1번 배까지 자기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 뒤는 보통 그냥 만든 데가 계속 만든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5번, 6번함 수주전에서 하나오션이 이겼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다 설계한 배를 5번, 6번함을 하나오션이 땄어요. 그때 점수차가 몇 점이냐면은 0.14점이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치열하네. 1.8점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안 그래도 그 감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유죄 확정이 완전히 됐잖아요. 그러니까 입찰 참가 제한 안건이 올라간 겁니다. 아예 들어오지 마. 이게 오는 2월 27일에 열립니다. 그거 저 주간 부처가 어디예요? 방사청이에요? 방사청. 그러니까 안 그래도 1.8점 받고 있는데 기본 설계가 땄어요. 기본 설계는 땄는데 감점이 있어가지고 야 이거 하나로 갈까 현대중공업으로 갈까 여기가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27일 날 열리는 그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아예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안건이 상정이 돼 있습니다. 뭐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거죠, 그죠? 현대중공업이 그쵸. 그런 보안을 뚫고 뭔가 자기네 회사 이런 걸 뭐 설계도 이런 걸 이제 공유했다면 이건 뭐 분명히 뭐 입찰 제한이나 점수 깎이는 건 당연한 처사 같긴 한데. 예. 근데 이거를 예. 기사를 이렇게 한두 개 보셔서는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막 되게 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예, 예. 복합적으로 돼 있고 이제 보안과 관련된 일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거랑 비슷하게 또 진행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경찰이 왕정홍 전 방위사업총장을 압수수색한 게 한 사건이 있거든요. 이 사건은 뭐냐면은 KDDX 기본 설계 입찰에서 왕 전 청장이 현대중공업에 유리하게 규정을 바꿔줬다는 의혹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KDDX 기본 설계 입찰에서는 아까 현대중공업이 이겼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기본 설계 입찰 공고 내기 9개월 전에 관련한 평가 업무 지침 일부가 수정이 됐습니다. 현대중공업에 유리하게. 그렇다는 의혹이죠. 아, 그래요? 경찰은 그 의혹을 가지고 압색을 했다. 예. 근데 아까 전에 감점 규정을 완화를 해가지고 몇 점 차로 이겼냐? 0.05점 차이로 이겼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의혹을 갖고 약간 좀 음모론적 시각에서 보면 전 정부에서는 현대를 좀 밀어주고 현 정부에서는 하나를 밀어주고 이런 느낌의 이제 의혹의 시선을 보는 분들이 계시겠군요. 그 약간 정치적으로 보면 그런데 네네. 저는 좀 어떻게 뇌피셜을 쓰냐면 네. 이거 뇌피셜입니다. 이거 지금 네. 어차피 의혹이니까 네. 여기서 이때 당시에 2020년 19년 요때 대우조선 매각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거버넌스가 굉장히 불안정한 회사에다가 2030년까지의 프로젝트를 맡기는 게 부담이 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그럴 수 있겠네. 예, 또 하나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군삼을 잘 만들 수 있는 큰 회사가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밖에 없거든요. 옛날 대우중공업. 대우조선. 대우조선. 예. 그렇게 되면 보안 감점을 이제 받게 되면 아까 0점 몇 점 차이로 이렇게 바뀌는데 사실상 그대로 붙였을 때는 하나오션이 100점 100승할 수 있습니다. 보안감점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건데, 근데 지금 KDDX 같은 경우는 좀 업계 쪽에서 얘기를 좀 업계 내봐야 회사 2개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그냥 삼성중공업은 아예 안 해요. 네, 이거 안 합니다. 여기서 이제 평론하는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군사 쪽에 좀 잘 아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KDDX 설계도를 유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유출한 거 뭐 잠수함 이런 거 유출한 것도 유출한 거 치고 이 설계도를 유출한 혐의로 유죄 확정을 받은 회사가 최종 수주를 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본다면은 그러니까 KDDX 사업인데 KDDX 설계도를 훔쳤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좀 유출하고 공유하고. 예. 근데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규정상에 막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의 주장은 그거 뭐 훔쳐가지고 우리가 기본 설계 때 쓴 거 아니다. 뭐 그리고 하면서 우리가 수주하는데 유리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그 청렴서약서라는 게 있어요. 맞아, 그거 해요. 우리 하게 되면은 우리도 왜 그 뭐 공공기관이나 이런데 네. 그 영상 위탁 제작 같은 거 들어갈 때 있던 청렴 계약서. 청렴 서약서를 써요. 네. 절대 부정한 짓 하지 않고 뒷돈 안 받겠다. 뒷돈 안 주는 거지. 그러니까 로비하고 뭐 이런 거 안 하는 그런 것 포함해서.
뭐 하긴 해야죠. 그건. 근데 그런 게 있는데 네. 청렴서약서 위반도 입찰에서 탈락이에요 원래. 맞아. 근데 청렴서약서는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씁니다. 네. 근데 지금 이번에 다 들어가신 분들은 직원분들이에요. 그래갖고 청렴서약서에 위배가 되냐 안 되냐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직원들이 임원이 시켜서 했으면 임원이 청렴서약서 위반한 거잖아요. 근데 안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거를 회사 서버에다 올려놓고 회사 서버는 감사에 대비해서 분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그 직원분들이 그냥 훔쳤다? 그게 납득이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네. 27일 날 열리는 그 심의회에서 입찰 참가 제한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지금 우리나라 방위 산업에서 가장 큰 이게 이슈입니다. 큰 금액이에요. 엄청 크죠. 얼마예요? 7조 아까 7조 8천억. 아, 그렇게 큰 거예요. 왜 그러세요? 아니 왜냐면 이제 뭘 아침에 이런 뉴스를 이렇게 조그만 뉴스를 이렇게 크게 다루냐고. 하는 아닙니다. 거니까. 지금 방위 산업 쪽에서 제일 큰 뉴스입니다. 이게. 아 그래요. 그렇겠는데 보니까. 예. 아니 이것도 저 권 팀장이 얘기하면은 네. 그냥 이런 뉴스가 되는데 그 샤를 있잖아요. 샤를. 예, 예. 예. 그 양반이 와서 탁 하면 또 엄청 또 재밌는 얘기가 돼. 네. 조만간 한번 또 불러보려고 그래요. 네, 샤를 네. 군사 전문가죠. 네. 네, 무기 전문가. 하여튼 요런 뉴스가 네. 지금 이제 한 일주일 후면 이제 결정이 나가겠군요. 그죠? 예, 예. 27일이면 방산 관련해서 굉장히 큰 아니 뉴스가 다른 건 나니까. 모르겠는데 그 나라 그 지키는데 필요한 그거 방산 관련해서 뭐 이렇게 입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클린하게 해야지. 아, 딴 것도 다 클린하게 해야죠. 아니 이건 진짜 그렇잖아요. 네. 방산 쪽이 진짜 근데 비리가 뭐 과거에는 엄청 많았잖아요. 그 막 무슨 뭐 조만한 뭐였죠? 그 대표적인 게 그 USB 하나에 뭐 98만 원씩 하고 그런 것도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거기에도 뭐 약간 오해는 있을 수 있으나 여튼 요거 이제 나라가 정부가 결정하는 뭐 이런 비율이 좀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그런 비리들이 껴들 여지가 많았던 것 같은데 요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수통은 다 갈아줬는지 몰라. 수통. 아, 6.25 때 쓰던 거요? US 아미 써 있는. 그건 아마 다 갈렸어요. 아, 그건 다 진짜. 바꿨을 겁니다. 아 그걸로 이제 물 먹는데 진짜 짜증나더라. 네, US 아미. 수통하고 그 허리띠 그거, 예, 그거는 이제 바뀌었어요. 네. 예, 현대화 해야죠. 자, 이렇게 방산 관련 뉴스, 큰 뉴스까지 전해주셨고요.